자, 우리 교재 296쪽 방수구조예요. 이 방수구조는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구조. 이 방수구조. 근데 이 방수구조 지금 내용이 좀 우리 기초 강좌 치고는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많은 편이라 꼭 필요한 것만 좀 얘기해 주면요. 이 방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건축물 외부 환경에서 습기 같은 경우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최꼭대기층, 외계 접하는 이런 부분은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해줘라 라고 해서 방수구조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방수구조를 보면 공법상, 시공 부위상, 재료상, 시공 방식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그 의미는 뭐냐면 일단 멤브레인 방수라고 나오죠. 멤브레인이라는 게 막이야, 막. 넓게 펼치는 막. 막이란 뜻인데요. 피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수가 오면 피막이 필요하잖아요. 이 피막을 우리가 아스팔트 루핑이나 뭐 시트, 도막 방수 이런 걸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다 그러면 우리가 방수성 있는 그 물질과 시멘트를 섞어서 시공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침투성 방수라 해서 유무질제의 그 방수제를 그냥 침투성 방수라고 했었어요. 근데 금속방 방수는 뭐냐면 우리 지붕공사라는 걸 조금 아까 공부했었지, 가볍게. 그럼 지붕을 우리가 금속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럼 금속재료로 쓰면 비가 새요, 안 새요? 안 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금속판 방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링 방수가 중요합니다. 별표. 그 대부분의 방수는요, 지붕 전체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실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메꾸는 것, 요걸 또 특별히 실링 방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링 방수는 전체 방수다 아니면 부분 방수다. 부분적으로 틈이나 어떤 이런 거를 메꿔주는 요 방수를 실링 방수라고 합니다. 실링,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메꿔주는 방수. 그 다음에 이제 외벽, 시공부위 보면 외벽하는 부위가 있고, 옥상, 실내, 지하 이런 게 있어요. 이때 이제 지하실 방수에 안방수가 받고 바깥 방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실내 방수를 하면 안쪽에 방수하겠죠? 이게 안방수고요. 건물 바깥쪽에다가 외벽 쪽에 방수를 하면 바깥쪽 방수니까 바깥 방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 방식 보면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이 직접과 간접에 보면 드라이 에리어라고 나와요. 여러분 드라이 에리어 들어봤습니까? 드라이 에리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잠깐 뭐 딴 용어도 안 들어봤던 용어죠, 사실은. 안 들어봤던 용어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법상 구분한다는 거 되게 있었죠. 공법상에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방수와 간접 방수라고 있는데, 이 간접 방수 공법 중에 이 드라이 에리어라고 나와요. 여러분 차양이라는 것은 알죠? 뭔지? 차양은 원래 햇빛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양을 햇빛을 가리는 거지만 일부 비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차양이라고 쓴 거고. 그럼 드라이 에리어는 우리 보통 DA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드라이 에리어는 뭐냐? 자, 집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응? 집을 줬는데, 여기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자, 여기가 땅입니다. 땅. 그럼 이 땅을 이렇게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하실이 환기가 안 되겠죠. 채광이 안 되겠죠. 그럼 지하실이 환기가 안 되고 채광이 안 되면 습해져요, 건조해져요? 습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냐면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주면 여기다가 뭐를 창문 배치하는 게 가능하죠? 응? 원래는 지하실 벽이 이거야, 그죠? 그럼 요러한 지역을 뭐라 하는데 다 드라이 에리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런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태양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습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니까 드라이, 건조해지는 에리어, 지역, 이런 뜻입니다. 간접방수법이죠. 간접방수법. 자, 요렇게, 여기만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기본설 시간에 한참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아스팔트 방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량 아스팔트라고 했는데, 이거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지붕에 방수를 하는 걸 보면요, 응?
지붕 방수가 이렇게 평지붕이라 치자고요. 평지붕.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 그런데 지붕에 방수를 하는 방수, 지붕 방수예요. 지붕 방수인데 이 아스팔트란 재료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포장길을 많이 걸어가 보셨죠? 아스팔트 포장길을 막 걷다 보면 여름에 어때요? 발이 끈적거리죠. 발에도 묻어요. 그렇죠? 끈적거려요. 그럼 이 아스팔트는 아주 유연한 재료예요. 유연한 재료니까 이 아스팔트를 끓여요. 끓여서 여기다가 몇 개 층을 이렇게 시공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비가 와도 비가 안 새겠죠? 이게 아스팔트 가열공법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끓인 아스팔트를 몇 겹을 이렇게 시공해 주는 거예요. 아스팔트 가열공법이에요. 여러분 그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면 한쪽에 아스팔트 녹이는 그 용기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골재, 작은 골재 같은 거 섞어서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쭉 뿌려주죠. 흘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굳으면 비가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공법이에요. 가열공법. 그런데 이런 가열공법을 만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옥상에서 뭐가 필요해요? 가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끓인 거를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씻고 붓고. 어때요? 번거롭죠. 그 생각한 게 뭐냐면 계량 아스팔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뭐냐? 공장도에서 이렇게 원지 있어. 원지에다가 아스팔트를 쫙 이렇게 피복을 해요. 피복을 한 다음에 현장에 올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두루마리 제품으로 나와요. 우리 그 바닥재 있죠? 바닥재. 장판지 있죠? 장판지도 보면은, 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루마리 된 걸 가져와서 뜯어서 이렇게 펴주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처럼 뭔가 끓일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공장에서 충분히 방수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붙이면 돼, 그냥. 우리 뭐 하듯이? 바닥 깔듯이. 이게 계량 아스팔트 시트예요. 그럼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아까처럼 가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슨 공법 썼어요, 제가? 냉간공법. 그럼 냉간공법을 딱 순간 무슨 생각해? 아, 얼리는구나. 얼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냉간공법은 어디서 하라는 얘기예요? 상온. 응? 평상시 그 온도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 상태의 온도에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상온에서 냉간공법. 열을 가하지 않는 공법을 냉간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사항이 뭐냐? 이렇게 지붕이에요. 지붕이죠.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바탕층 처리합니다. 자, 우리 보통 지붕은 재료가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겠죠? 그러면 이 지붕에다가 콘크리트를 시공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콘크리트를 시공하면 이 바탕이 아주 평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기복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무제품 아시죠? 고무제품. 자, 우리가 기복 있고 뾰족뾰족한 곳에다가 고무지를 깔면 어떻게 돼? 고무가 손상을 입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탕처리라는 얘기 뭐냐? 이 삐죽삐죽한 거 있죠? 이런 것은 치핑해서 까내고요. 이렇게 들어간 것은 이렇게 채워주도록 돼 있어요. 표면이 우둘투둘하니까 표면을 한번 처리해주고 청소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 자,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지저분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싹 정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튀어나온 것은 우리 시트가 손상 입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치핑을 해서 잘라내주고, 약간 움푹 들어간 것은 다시 메꿔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뭐라 한다? 바탕층 처리라고 해요. 바탕 처리.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바탕층 처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수층. 맨 끝에 아까 얘기했었죠? 아스팔트를 여러분이 걷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끈적끈적 붙어 나온다 그랬죠? 뭐 해야 될 때? 보호층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항상 기본이 뭐다? 바탕층을 먼저 하고 방수층을 하고 나중에 뭐를 해라? 보호를 해라. 왜? 아스팔트는 약하니까 재료가. 자,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층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보호층은 보통 우리가 가벼운
경량 콘크리트 같은 걸 해요.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호층은 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거운 콘크리트 쓰면 어떻게 돼요? 구조물의 고정 과정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를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해주라는 얘기, 한 6cm 정도를 보통 해줘요. 그러면 이때 이 보호층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방수층이에요. 얘를 이렇게 해서 보통 줄눈을 만들어줘요. 줄눈을 만들어줍니다. 이 줄눈이에요. 이 줄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콘크리트 두께가 바닥판이 굉장히 넓어요. 뭐 100m, 150m 되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이 경량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은요, 콘크리트가 온도, 수축, 팽창 때문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갈라지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줄눈을 두는 거예요. 줄눈.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고기 있죠, 고기. 고기 같은 거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쭈그러들고 하죠. 그 다음에 잘 안 익죠. 그럼 어떻게 칼집을 내주죠, 중간에. 그러면 약간 유연해질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재료가 하나로 돼 있으면 얘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중간중간에 팽창을 해. 얘가 약간 뭐야, 이렇게 수축이나 팽창하도 요 틈 때문에 균열이 들어가거든요. 줄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줄눈의 깊이는 방수층의 윗면 또는 보호층의 밑면까지. 같은 얘기죠? 방수층의 최고 윗면 또는 뭐라고요? 보호층의 밑면까지. 이렇게 이제 줄눈을 두는 겁니다. 줄눈. 이해하시겠죠? 줄눈.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방수공법에 따라 뭐가 있냐면, 여기다 가장 먼저 방수할 때는 프라이머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프라이머. 이 프라이머는 일종의 본드 역할이에요. 본드란 얘기 뭐예요? 일종의 접착 기능이죠. 왜냐면 이 콘크리트 바탕과 아스팔트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부착이 안 돼. 부착이 안 되니까 이 콘크리트 위에다가 프라이머를 쫙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준 다음에 아스팔트나 뭐 어떤 우리 아스팔트 시트 공법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줄눈을 만들어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우측에 나와요. 297쪽에. 가장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 다음에 아스팔트 끓인 거 녹여주고,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이렇게 돼요.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서, 펠트라는 게 있고요. 응? 루핑이라는 게 있어요. 응? 루핑. 그럼 요 펠트나 루핑을 잘 보시면 얘네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아까 계량 아스팔트 시트도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원지에다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접착을 해서 완성품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루핑이나 펠트도 마찬가지 원지에다가 이렇게 아스팔트 재료를 붙이면 루핑이나 펠트가 되는데, 펠트가 상대적으로 고급이에요. 펠트보다 루핑이 좀 고급이에요. 그럼 이런 재료는 우리가 이용해서 뭐를 해라? 이런 재료를 이렇게 겹침 이용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이용하면. 왜? 바닥이 넓으니까. 이렇게 종이가 있다 그러면 종이도 여러분이 방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겹침하겠죠? 몇 cm 강한다고 공부하셨어요? 10cm. 그렇죠? 10cm. 그래서 이렇게 겹침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겹침을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다가? 아스팔트는. 그러면 시트 공법은 뭘 한다? 루핑이나 펠트 필요 없죠? 어디다가 찍죠? 시트 자체를 가지고. 시트 자체를 이렇게 겹침을 해가지고 시공하면 뭐가 돼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순서는 외울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뭐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공부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가열한 아스팔트 뿌리고 어쩌고 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순서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보세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열 공법이다, 냉각 공법이다. 냉각 공법이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프라이머 발라주고 아스팔트 시트, 그 다음에 현장 타석 콘크리트 보호막하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심플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심플하죠? 그럼 아스팔트 시트의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제품 기억하러 두께가 균일하다 나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스팔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고 아스팔트, 그 다음에 벨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계속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두께가 일정히 못 맞추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한 겹이나 두 겹만 하니까 두께가 균일하다. 얘는
아스팔트를 막 가열한 거 위에 올려보세요. 두께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기성 제품을 이용하니까 두께가 균일한 편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쭉 보시고요. 신축성이 있어 균열에 유리하다. 균열에. 신축성, 왜? 이 아스팔트 약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신축성이 있겠죠? 고무 제품처럼. 그런 뜻이고요. 단점이 있겠죠, 단점. 뭐 1번. 시공전 바탕면에 평활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제 그 복잡한 시공은 어렵고 결함부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결함부를 제대로 시공하자면 그 틈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높다는 얘기 넘기시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시공사 유의사항에 뭐가 나와요?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해줘라. 이해하겠죠? 다 보세요. 방수층을 먼저 시공하는 거예요? 바탕층 먼저 하는 거예요? 바탕층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방수층 처리 후에 바탕층 처리해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항상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바탕층 처리한 다음에 방수층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호층. 이 순서는 기억해야 돼요.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봤더니 함수율 10%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바탕층에 얘가 만약 함수율 물을 포함하는 이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습기가 건조가 되면서 부풀어 오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닐이야, 비닐로. 자, 여러분, 요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물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물기가 기포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터질 수가 있겠죠. 겹친 부분이. 그러면 다급적이면 함수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몇 퍼센트? 10% 이하. 옛날엔 8%였어요. 시방서 개정되면서 10%로 개정된 겁니다. 아마 옛날 교재 갖고 계신 분은 8%로 나올 겁니다. 10%로 개정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핑인데, 루핑도 보면 우리가 100mm, 10cm 유지한다 그랬죠?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지붕에 방수를 하더라도 물매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지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붕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물매가 없다. 완전히 평탄하다.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바탕층이 너무 평탄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거나 물이 잘 안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마찬가지. 아파트 평지붕이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일부러 위에를 여기 가운데를 약간 높여줘요. 약간 높여주고 콘크리트를 만들면 이렇게 캔볼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기 설사 물이 만약 설사 샌다 하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빠지겠죠? 평탄하면 어떻게 돼? 이 물이 고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약간 높여서 어떻게 물매를 만들어줘요. 원래 바탕층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현장에서는 우리가 평탄한 지붕도 똑같이 완전 평탄한 게 아니라 뭐다? 가운데를 약간 높여서 혹시나 물이 새더라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탕층을 만들었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자, 물매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약간의 물매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자, 그럼 여기만 보는 거야. 자, 물매가 이렇게 있어. 일부러 좀 세게 보여준 거야. 여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시공 기본이 자, 두 가지 설명해 줄게. 두 가지. 자, 물매를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이거. 이 방향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표면에서. 그러면 요렇게 겹침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요렇게 2번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몇 번이 좋아요? 예? 1번이 좋죠.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2번,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때 몇 센치만? 10cm만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보다는 좀 증가를 해서 15cm 이상 해줘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구나. 원칙은 물매의 아래쪽으로부터 위를 향해 붙인다. 물매의 아래쪽으로부터 위를 향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최근에 이거 그죠?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왔던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뭐 치켜 올림 루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벽이나 난간 같은 데 만날 때요. 난간 만날 때 우리가 방수충을 여기만 하게 되면요. 여기만 하게 되면 여기서 틈으로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치켜 올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가급적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평면부와 별도로 따로 하는 경우라면 평면도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mm 정도의 겹침법을 두고 돌아.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해?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요렇게 하고 이 겹침을 몇 mm를 해라? 100이 아니라 15cm, 150mm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칙 몇 cm인데? 10cm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얼마? 15cm. 원칙은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하나로 못하니까 이때 몇 cm? 15cm. 평탄한 곳에 이렇게 정상적인 곳은 몇 cm면 된다 그래서 겹침이 10cm면 되는데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5cm 해주라 이런 뜻이잖아. 최소한. 자, 그 다음에 뭐 5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축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6번은 아까 설명드린 보온으로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시멘트 모르타기 방수공사라고 나와요. 시멘트 모르타르. 우리가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게 있는데요. 시멘트 액체 방수. 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속한 게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모르타르 방수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모르터는 모르타르 똑같은 거니까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라고도 해요. 근데 이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게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왜 그러냐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지붕, 5개용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해요. 주로 어디 하라는 얘기예요? 실내용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 실내가 어디 사용될까? 아파트에 가면 발코니 있죠? 발코니 방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슨 방수다?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여러분 화장실 있죠? 화장실도 물이 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방수다?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실내용입니다. 실내용.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시멘트 몰타기 방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쭉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하냐면 모체의 균열이 생기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모체라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화장실 방수예요. 화장실 방수인데 화장실에 이렇게 균열이 생겼어. 여기 뭐가 돼 있어? 시공이 이렇게 시멘트 몰타르게 방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라는 제품을 딱 보면 알겠지만 얘가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딱딱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바닥에 균열이 갔어요. 그 방수충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깨질까요? 같이 깨지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딱딱하니까. 뭐냐면 아스팔트 시트와는 다른 점이에요. 아스팔트 시트는요. 설사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약간 균열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야? 아스팔트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모체가 균열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방수충이 찢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방수충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뭐가 깨지면 모체인 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면 얘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깨진다는 얘기는 뭐야? 방수충이 씌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장점이에요.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는 공사 방법이 간단해, 복잡하다? 간단해요.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시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방수 공사 같은 경우 얻은 것은 시멘트 액체 방수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수리가 용이하다는 거. 이 수리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수충이 깨지면 이 부분이 쉽게 눈에 보이겠죠. 균열이 갔으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깰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자, 여기다 나중에 뭐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6cm나 뒤집어 씌웠죠. 콘크리트 6cm예요. 그러면 하자가 난 곳을 발견하기 쉽다, 어렵다? 시트 방수는
어렵다는 얘기고 얘는 쉽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범위가 간단하다. 얘는 유지보수가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하자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신축줄을 둬야 된다는 거. 얘도 신축줄을 둡니다. 당연히 신축줄은 반드시 둬야 돼. 반드시. 없으면 안 돼. 왜? 갈라지니까. 그 다음에 실내 사용을 하는 거 빌표입니다. 실내. 얘는 5개용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실내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참고서만 말씀드릴게요. 참고서만 보세요. 예, 참고서 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제가 설명 또 드릴 거고요. 도막방수입니다. 도막방수. 기초주제 50일. 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도막방수인데 이 도막방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지하실 주차장 같은 데 가면요. 뭐 하드너라든가 페인트 바른 듯이 그 방수한 거 봤죠? 뭐냐면 옥상 같은 데 봤더니 약간 매끈매끈하면서도 페인트 바른 것처럼 보여요. 이게 도막방수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우레탄이라고 있어요. 우레탄이나 아니면 에폭시 이런 제품을 여러 번 바르면 자 이런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도 어떻게 여러 번 바르는 거예요. 여러 번 페인트 바르듯이 바르면 뭐가 된다? 방수가 돼요. 그럼 시공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이 막이 얇다 두껍다? 얇아요. 막이 얇기 때문에 복잡한 공면도 시공이 가능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옥상 방수에 시스트 방수 있죠? 시트 방수 같은 데는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렇게 동그란데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어려워요. 왜? 6cm나 두껍다고 하셨잖아요. 이 보호층이 두껍기 때문에 얘는 그 면을 살리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얘는 어려워. 하지만 동학방수는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복잡한 그 지붕 공사에 방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시트계가 낫겠어요? 도막계가 낫겠어요? 도막계가 낫겠지.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게 곡면이 많은 지붕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 번 발라서 페인트 바르듯이 시공하는 게 바로 뭐다? 동학방수. 동학방수. 예, 이런 얘기고. 주의사항에 보면은 뭐 1번부터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있다.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중요한 포인트만 하는데. 그 다음에, 실링제 방수라고 있어요. 실링제. 자, 실링제 방수하고 있는데 넘어가 보세요. 자, 주의사항이 나와, 주의사항.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링 방수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체를 방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부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쵸, 국부적인 거. 그쵸? 국부적인 거. 그럼 국부적인 틈이나 간격을 메꾸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국부적인 틈이나 간격을 메꾸는 게 실링 방수예요. 그러면 실링 방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그 실링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워킹 조인트라는 얘기가 있고요. 논 워킹 조인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워킹이라는 얘기는 워크, 걷는다는 거 있죠. 걷는다. 이 워킹이 걷는다,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워킹은 움직인다는 뜻이야. 움직인다. 뭐가? 모체가. 논워킹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뭐 우리가 워킹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뭐는 또 움직인다,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 이 워킹 조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재료가 있어요. 이런 재료와 요 재료 사이를 이렇게 실링을 해야 돼요. 실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무브먼트 움직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돼? 얘가 찢어지겠죠. 찢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본드 브레이커. 본드는 뭐예요? 접착이죠. 접착을 깨주는 거. 이 본드 브레이커는 접착을 깨주는 거. 그런 뜻이에요. 접착하지 말라고. 이걸 접착하지 말도록 한 다음에 시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워킹 조인트는 몇 면이 접착됐어요? 1면, 2면이죠. 다시 한번 이해 못하신 분이 몇 분 돼요? 다 보세요. 자, 여기를 꽉 채웠어요. 꽉 채우면 몇 면 접해요? 하나, 둘, 밑에까지 접착됐으니까 3면이죠. 근데 얘는 본드 브레이커 있으니까 몇 면이 되는 거야, 얘는?
이면 접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찢어지지 말라고. 3면 여기까지 꽉 잡아주면 어떻게 돼? 얘가 쫙 벌어지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 조인트는 움직인다. 몇 면? 2면만 접착할 수 있도록 본드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노워킹 조인트는 뭐야? 움직이지가 않아. 그쵸?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쫙 붙여주니까 몇 면이 되는 거예요? 1면, 2면, 3면. 아, 얘는 그래서 3면 접착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온다? 자, 실링제의 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을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몇 면을 해야 돼? 2면이라 해야 되는 거. 노워킹은 3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뭐 나머지 뭐 공통. 그 다음에 이제 벽체 및 외부 구조가 나와요. 이 벽체 및 외부 구조를 쫙 보면 이제 그렇죠? 쫙 보면 뭐가 나와요? 조적 구조라고 있어요. 조적 구조, 벽체 강도, 벽돌 쌓기 시공, 벽돌 쌓기 종류, 벽돌 쌓기 구조 제한, 그렇죠? 그다음에 블록 쌓기, 돌 쌓기 해서 블록 쌓기까지만 해놨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오늘 공부할 양이 많죠, 그렇죠? 자, 근데 기초 강좌에 그래도 이렇게 개념만 흩어고 나면 기본서 강좌가 좀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조적 구조라고 나와. 이 조적 구조를 보면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냐면 이 벽돌 구조가 있어요. 재료를 보면 또는 블록 구조가 있고 돌 구조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주로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네? 벽돌이겠죠? 벽돌. 그렇죠? 벽돌. 자, 그러면 자, 우리 여성분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추우세요? 야, 우리 학원 에어컨이 잘 됐는지 담요를 뒤집어 쓰셔. 담요. 예, 전 여성분들이 담요 뒤집어 쓴 거 뭐 기억나냐면요. 중국에 갈 때. 자, 중국에 딱 갔는데 이 가이드분이 어느 날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중국은 담요를 이렇게 겨울이 추웠고 약간 쌀쌀했거든요. 봄쯤 됐는데 패션으로 갖고 다니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 가끔 보면 홍콩 사람들은 그 내복이 유행해가지고 내복을 막 외복 입고 다니는 데 있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신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황사. 그리고 담요로 확 뒤집어 쓰더라고. 저는 뭐야? 예, 황사를 딱 눈만 감았어. 눈만 감았더니 코, 귀에 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쵸? 예, 그래서 담요 생각하면 항상 기억납니다, 저는. 자, 어쨌든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적 구조가 있어요. 벽돌, 블록, 돌인데, 자, 이 벽돌과 블록의 차이가 뭡니까? 벽돌과 블록. 예? 블록은 천천히. 벽돌은 쌓고, 블록은 맞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니신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주먹이 안 뚫리고 작은 거고, 블록은 구멍 뚫리고 큰 거군요. 자, 어떠세요? 예? 이분 얘기가 같고, 우리 옆에 계신 사모님. 시멘트를 만든 건 블록이다. 벽돌이다? 블록이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벽돌을 보면 생긴 거 그려줄게요. 생긴 거를 딱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생겼어요. 블록을 보면 좀 더 커야 되는데 어쨌든 생겼죠 이렇게. 그죠? 사이즈죠 사이즈. 근데 벽돌을 보면 여기 구멍이 난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구멍 난 것도 있고 안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벽돌도 보면요 우리가 옛날엔 시멘트 벽돌이라 했거든 사실은. 우리 올해 시험도 시멘트 벽돌로 나왔는데요. 시방서에서 뭐로 표현되냐면 이 제품은 사실 시멘트라고도 콘크리트가 맞거든.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이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색깔이 붉은 건 붉은 벽돌이라고 그래요. 검정 벽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 벽돌도 있어요. 오지 벽돌. 오지 벽돌. 오지 벽돌은요,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예, 반짝반짝하는 이런 벽돌을 오지 벽돌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비싸죠. 비싸죠. 그 다음에 내화 벽돌 같은 것도 있어요. 오지 벽돌은 잘 안 쓰니까, 예, 오지물 발랐다고 해서 오지 벽돌인데, 자, 내화 벽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벽돌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이 봤던 그 회색 벽돌은 뭐예요? 콘크리트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멘트 벽돌이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빨간 거는 붉은 벽돌, 검정 벽돌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붉은 벽돌이 가격이 비쌀까요? 시멘트 벽돌이 쌀까요? 콘크리트 벽돌. 얘가 좀 싸겠죠. 얘는 좀 비싸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화 벽돌은 또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죠. 왜? 우리가 굴뚝처럼 이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벽돌을 만든 게 내화 벽돌이란 말이죠. 함수도 아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록 같은 게 있는데, 블록.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얘도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블록. 옛날에 이제 시멘트 블록이라 했는데요. 요즘에 콘크리트 블록이라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 블록도요. 블록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보강 블록이라고 있어요. 보강 블록. 일반 블록이 있고요. 일반 블록이 있고 또 거푸집 블록이라고도 있어요. 거푸집 블록. 일반 보통 블록이 있고요. 그러면 이 보강 블록이란 뭘로 보강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죠. 철근으로 보강했다는 얘기죠. 이 거푸집 블록은 뭐냐면 이 블록 자체를 거푸집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 흘려서 철근 콘크리트 만든다는 것은 거푸집 블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일반 블록, 보통 벽돌처럼 쌓아올리는 걸 일반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있는데 돌. 이 돌은 사실은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이 우리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재료 측면.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성암이라든가 뭐 수성암이나 이 변성암이라고 해서 있고요. 이때 이 변성암의 대표적인 게 우리 대리석이에요. 뭐 화성암의 대표적인 게 우리 화강석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수성하면 우리 뭐 절판암 같은 게 있고 절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대리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리석.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 예,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혹시 보셨나요? 대리석 어떻게 생겼어요? 예? 반짝반짝? 미끈해요? 화강석은요? 안 미끈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대리석 계통하면은요 알록달록해요. 색깔이 붉은색, 노란색 계열이 있고요. 알록달록해. 그럼 현재 우리 바닥 보세요. 바닥에 무늬가 있죠. 무늬. 그 무늬가 무슨 무늬일까요? 대리석 무늬예요. 대리석 무늬만 표면에다가 씌운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우리가 노란색 계열이나 붉은색 계열이 은근히 들어가서 보인다 그러면 대리석 계열이고요. 대리석 계열은 여러 가지야. 근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색깔이 다양해, 색채가. 근데 회색 있죠, 회색. 회색빛만 이렇게 난다 그러면 뭐라고 보시면 돼? 화강석 계열이에요, 대부분. 응? 그래서, 화강석이나 대리석은 건축재료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대리석을 가지고, 대리석은 문제가 뭐냐면, 변성암 계통이기 때문에, 외장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화강석을 외장재로 쓰면 변색이 돼. 색깔이 풍화를 입는다 그랬죠. 풍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지금처럼 뭐 대기가스가 높으면요 이 대리석 같은 경우 표면이 색이 죽어요.
색이 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유럽이나 아니면 외국 같은 데 여행 가면 보통 보는 게 뭐 외국의 오래된 그 돌집들이에요. 건물, 돌로 만든 건물. 그럼 돌로 뭘로 만들었나 보면 대부분 표면을 비싸게 보이는 우아하게 보이는 대리석을 많이 썼어요. 근데 보면 매년 공사한다고 그래요. 무슨 공사다? 대리석 표면이 시꺼머니까 가는 공사를 해, 지저분해서. 매번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매서 이렇게 공사한다고 나와요. 한쪽 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해인가는 요거, 여기 공사하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요거, 네 번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 여기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 여기가 공사 중이래. 그래서 옆구리만 찍은 거야. 뭐라 그래? 몇 년 있다 와서 여기 한번 찍어야지 했는데,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또 찍는다는 거. 왜? 한 바퀴 돌아왔어. 그쵸? 예, 그래서 결국 전면 사진 한 번도 못 찍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번씩 갔는데도. 이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은 외장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강석은 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공사는요, 우리 판석이라서 판석, 얇은 판석이 있는데, 이 판석을 시공하는 공법에 따라 우리가 물을 쓰면 습식, 물을 쓰지 않으면 이 건식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습식과 건식공법 약간 차이 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건식공법이니까 건식공법에 우리가 그 앵커로 지지하는 공법이라고 있어요. 앵커 지지. 그래서 앵커 지지 공법에도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오늘 여기는 안 배워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기본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게 뭐 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그럼 여러분 조족구조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이용해서 쌓아 올려서 공간을 형성하는 거. 뭐라고요? 쌓아 올려서 공간을 형성하는 거니까 우리 인류는요, 돌이 많은 지역은 돌로 옛날부터 집을 졌고요. 돌이 없는 지역에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흙을 반죽해서 햇빛에 말리면 이게 바로 뭐야? 벽돌이 되죠. 이 벽돌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벽돌은 단점이 있어요. 습기에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습기에 약하다. 그 습기에 약하다는 기 때문에 얘는 공간 쌓기를 해요. 특히나 이 블록 같은 경우 몰라도 이 벽돌 같은 경우는 공간 쌓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럼 공간 쌓기를 해야 돼. 그 공간 쌓기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를 어떻게 한다? 가운데 피워놓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벽돌이 있는데 여기 벽돌이 있어요. 있는데 가운데 비어 있어요. 이 비우는 걸 뭐라 그래? 공간 쌓기. 그 공간 쌓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방습. 뭐라고요? 방습. 방습. 공간 쌓기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습이에요. 방습. 방습.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그냥 빅이 뭐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보통? 이렇게. 단열재를 배치합니다. 보통 단열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닐을 깔아요. 비닐을. PE 필름. 비닐 깔아요. 비닐을 뭐라 그러면 방습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닐은 자, 겨울철이에요. 난방이 중요한데 비닐은 고온축에 깔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온축에 깔아야 할까요? 퀴즈입니다. 예? 비닐 방습층은 고온층. 여기다 설치하는 거, 여기. 얘가 바로 실내 쪽이에요. 여기가 실내고, 실외면 어디가 따뜻해요? 실내 쪽이 따뜻하죠? 방습층은 실내 쪽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온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 쌓기를 했어요. 그럼 공간 쌓기를 하면, 자, 실내 공간의 유효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벽지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벽돌 쌓기는 우리가, 자, 지진에 강한 구조다, 아니면 약하다? 지진에 약하다는 거. 자, 고층에 적합, 부적합? 그렇죠. 고층에 부적합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우리가 고층 건물에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고층에 벽돌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조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칸막이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칸막이 같은 거, 비닐역 벽은 이용할 수 있어요. 고층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고층에도 화장실 만들어줘야 돼. 벽돌 쌓는다.
그 고층 건물에 화장실 쌓는 그 벽돌은 무슨 역할을 해요? 구조재예요? 아니면 내력벽이 비내력벽이기 때는 비내력벽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고층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된 거죠? 왜냐면 벽돌만 가지고 고층을 만들진 않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 하지만 시공은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하고 단순하다. 왜? 오랫동안 시공했으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뭐 장점, 단점 좀 제가 설명드렸었죠? 나왔고, 주제 54의 벽돌의 치수나 줄눈, 그 다음에 벽돌 쌓기 시공 등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